2005년 9월 4일 호주의 아버지의 날, 그날 새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호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새 아들을 태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비탈길을 따라 울타리를 뚫고 곧장 저수지로 돌진했습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고의로 그들을 차갑고 어두운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힘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전처를 향한 증오심은 그를 아버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증오는 상식을 무너뜨렸고 사랑했던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멜버른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윈첼시는 전형적인 준농촌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자라며 지역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신디 감비노는 10대 시절부터 로버트 파커하슨을 알고 지냈습니다. 로버트는 오랫동안 신디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그를 이성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디의 남자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 그때 늘 곁을 지켜주던 로버트에게 신디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신디가 술집에 있으면 데리러 왔고 동네 디스코장에서도 어김없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신디에게 결코 그녀를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지 약 6개월 무렵 신디는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동거를 시작하면서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디는 첫째 아들 제이를 낳은 후 처음으로 혼자 장을 보러 나간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로버트에게 맡기고 다녀왔지만 기저귀는 한 번도 갈아주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밤에 아이가 울어도 로버트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육아는 신디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약 6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합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신디에게 웃어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미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첫째 제이와 둘째 타일러가 있었으며 2000년에 결혼한 후 2002년 셋째 베일리까지 태어나 5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로버트의 성격적 결함과 태도 문제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5 식구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커졌고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불만은 점차 조용한 분노로 바뀌어 신디에게 향했고 그녀의 강인한 성격은 오히려 로버트에게 불편함과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자극해서 울게 만들었고 그런 아버지를 피하려 아이들은 방문을 쾅 닫고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버트는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의 회의를 느꼈고 부부관계 역시 점점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2004년 5월 신디와 로버트는 집 수리를 맡긴 하청업자 스티븐 뮬스를 만나 친해졌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고 아들을 1명을 키우고 있었던 스티븐은 작업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부부와 가까워졌습니다. 신디는 스티븐에게 결혼 생활에서 겪는 불행과 고통을 털어놓으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스티븐 역시 신디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유부녀인 그녀와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신디와 로버트는 각방을 쓰면서 거의 남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거의 매일 밤 스티븐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스티븐은 처음엔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로버트는 계속 불평만 늘어놓을 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단도직입적으로 로버트에게 철없는 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충고했습니다. (2004년 11월) 오랜 갈등과 실망 끝에 신디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로버트에게 집을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디가 원했던 삶은 단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도
로버트는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게 헤어졌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신디가 별거 직후 스티븐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디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가 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끊임없이 파악하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로버트의 차량이 신디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나타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로버트의 무서운 집착에 신디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침울한 목소리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디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고 전화를 받은 이는 로버트의 정신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지인은 곧바로 신디에게 연락해 로버트가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9월 4일은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디는 평소처럼 새 아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디는 새 아들을 로버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날인 만큼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내려준 뒤 신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디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침대를 정돈하고 다음날 입을 옷과 가방을 미리 챙기며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7시 30분쯤 초인종이 울렸고 신디는 아이들이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로버트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신디가 아이들은 어디 있어? 라고 다그치듯 묻자 로버트는 아이들은 죽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디는 다급하게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로버트는 아이들이 탄 차가 저수지에 빠져서 이미 가라앉았다는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신디는 공포에 질려 절규했고 곧바로 스티븐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체할 틈도 없이 로버트를 차에 태우고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들이 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45분이었고 로버트의 차량은 30분 전쯤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스티븐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의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물가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광기 어린 절규가 물가를 맴돌았습니다. Oh, my children are gone, my God! Oh, my God! Oh, my God! So you're saying it's too dark to see out there? It's too dark to see anything! Where are they? 그녀의 곁에는 로버트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반쯤 잃은 신디에게 담배를 가지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담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스티븐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로버트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스티븐은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은 운전자였던 새아이의 아버지 로버트가 신디의 차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에게 운전 중 기침 발작이 일어나 의식을 잃었고 그 결과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로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대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침 발작은 보통 천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의식을 잃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한 빅토리아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팀에게는 현장이 평범한 사고 현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날 땐 보통 당황한 운전자가 핸들을 과하게 꺾기 마련이며 그로 인해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리 조명을 설치하고 도로를 살펴보아도 타이어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로버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형사들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그에게 진실을 듣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휩싸여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로버트는 지나치게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차분함은 형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는 히터 때문에 기침이 심해져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 차는 저수지로 돌진했으며 혼자 탈출한 그는 아이들을 구하려 다시 물에 뛰어들었지만 어둡고 차량이 이미 가라앉은 탓에 구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에 그의 모습은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로버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물었지만 아이들의 생사나 상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약 5시간 후 새벽 12시 40분경 경찰 잠수부는 저수지 바닥에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아들 제이, 타일러, 베일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수직으로 진흙에 박혀 있었고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으며 마디 제이는 몸의 절반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거의 탈출에 성공할 뻔한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차 안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사람이 시동을 끄고 전조등까지 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춥고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히터도 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혹은 은폐된 범죄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로 돌진했고 로버트는 혼자 물에서 빠져나와 도로 위로 올라가 한 차량을 세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에는 마을로 돌아가 신디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그의 말과 행동은 수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세 형제는 나란히 윈첼시 묘지에 안장됐고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신디는 로버트의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 다시 소환된 로버트는 여전히 기침 발작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서 벗어난 경로에는 3번의 명확한 핸들 조작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도록 꺾은 흔적이었고 두 번째는 차의 방향을 다시 직선으로 바로잡는 움직임이었으며 세 번째는 저수지에 빠지기 직전 앞에 있던 나무를 피하려 오른쪽으로 핸들을 튼 흔적이었습니다. 차량은 가속 중이었고 방향 전환은 명백히 의도적이었으므로 기절한 사람의 운전으로는 불가능한 조작이었습니다. 형사는 로버트는 의식이 있었고 차량을 고의로 물속에 밀어넣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4일 로버트 파커하스는 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신디는 모든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지만 아무리 로버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쌓여가도 그녀는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로버트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디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히스테릭하게 로버트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럴 리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사건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고 있었고 전 남편이 새 아이를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디는 로버트의 무죄를 주장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본격적으로 열린 재판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로버트를 지지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로버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반복하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로버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저수지에 넣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내부는 즉시 잠기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는 최소한 한 명의 아이는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실험은 로버트의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로버트는 신디와의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그녀를 통제하려 했고 신디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소외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신디가 자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버트가 아이들을 죽인 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신디에 대한 복수였다고 분석합니다. 아이들은 신디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로버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고통받는다면 너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 끔찍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아버지 날에 로버트는 아이들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저녁을 먹인 후 차에 태워 저수지를 향해 갔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곧 호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버트가 사랑스러운 세 아들을 고의로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SNS와 블로그에는 수사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그 여파는 수사관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재판 내내 감정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마치 수사팀이 근거 없이 로버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처럼 몰아갔고 재판은 점점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2007년 10월 2일 첫째 아들 제이의 13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날 배심원단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버트 파커하스는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사는 3건의 살인죄 각각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버트의 무죄를 굳게 믿었던 신디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아 끝내 의식을 잃고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야 했습니다. 신디는 진실을 로버트에게서 직접 듣고 싶어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그녀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고 면회자 명단에 그녀를 올리지도 않았으며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로버트의 유죄를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침묵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서서히 그녀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과 조각난 사실들을 이어 맞춘 끝에 신디는 결국 로버트가 세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로버트는 항소에 성공하며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저수지 근처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였던 돈 웨이트는 사건 당일 저녁 로버트의 차량을 뒤따르던 중 그가 의도적으로 저수지 쪽으로 차를 몰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반복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그는 방향을 틀어 도로를 벗어났고 전조등은 저수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돈 웨이트는 로버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행동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으나 그의 증언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기억하는 듯 했지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새 아이의 죽음을 설명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 7월 22일 배심원단은 로버트 파커하슨에게 다시 한번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소 33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티븐과 신디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고 2010년 10월에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